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편하게 쉬고 놀러간 여행지에서 귀신을 보게 되면 그것만큼 짜릿한 게 없을 겁니다. 귀신이 옆에 오면은 그렇게 춥다고들 하죠. 경찰들 중에는 사건 현장이라고 의심되는 곳에 가면은 문에 손을 가져다 댄답니다. 유독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문이 있는데 그럴 때면 어김없이 시체가 나온다고 하죠. 오늘 이야기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꽤나 재밌습니다. 가시죠. 10년 전 겨울, 경주에 있는 유명 콘도를 빌려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경주까지 다녀오며 겪은 일입니다. 경주는 수학여행으로 3번이나 이미 다녀왔고 가족이랑 갔던 데라 사실 새로울 건 없었죠. 기억을 더듬어 보면 9명이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같이 단기 알바를 하면서 친해진 상태라 뒤풀이로 생각해낸 여행이었습니다. 차를 빌려서 그냥 보고 싶은 곳 편하게 둘러보다가 콘도에 들어왔습니다. 콘도는 큰 침대가 있는 방 1개와 작은 방 1개, 넓은 거실, 부엌, 화장실이 있었고 화장실은 현관 쪽에 있었는데 작은 방과 마주보고 있었죠. 그리고 현관과 작은 방 사이에 창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기도 구워 먹고 군것질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약간 취해서 밑에 내려가 아케이드에서 게임도 하다 와서 다시 마시다가 결국 취해서 작은 방에서 그대로 잠에 들었습니다. 중간에 깼을 때 옆을 보니 후배 한 명이 자고 있었고 발 밑에는 선배가 내 발과 얼굴을 마주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위가 고요하기에 다 자나보다 하고 다시 잠에 드는데 보통 잘 일어나지 않는데 그날따라 유독 중간중간 잠에서 깨더군요. 그리고 뭔가 이상했던 건 깰 때마다 온몸이 시릴 정도로 한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온돌방이 뜨끈했음에도 일어날 때마다 너무 추워서 깼고 심지어 누군가 저를 보고 있다는 기이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2번 정도 눈을 떴을 때 자꾸 드는 이상한 기분에 문 쪽을 보니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누군가 지나가더군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분명히 보였는데 당연히 애들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장실이라도 가나보다 싶어 다시 잠에 들기를 반복하는데 어느 순간 땅에서 진동이 느껴지며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겨우 눈을 떠가며 휴대폰 화면을 보니 아까 제 옆에서 자고 있던 후배의 전화였죠. 그것도 새벽 6시에 분명 옆에서 자고 있던 후배가 전화를 건 겁니다. 얘가 미쳐서 장난 전화라도 하는 건가 그냥 씹고 자는데 등을 돌리다 살짝 본 현관 쪽 창문에서 뭔가 양옆으로 움직이더군요. 자세히 보니 사람 그림자가 가만히 서서는 왼쪽 오른쪽으로 몸을 흔드는 겁니다. 분명 사람 형상이었고 그림자만 봐도 그리 큰 형체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는 와중에 계속 몸만 움직이는 게 보였죠. 자꾸 깨다 자다를 반복하니 이제는 너무 피곤해서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간밤에 봤던 그 사람 형체가 다소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죠. 분명 여자들만 있는데 그 사람은 머리가 너무 짧아 보였고 귀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아까 저한테 전화를 걸었던 후배는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새벽에 뜬금없이 왜 전화했냐고 물어보려다 밥 준비하는 게 바빠 보여서 그냥 집에 가는 길에 묻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대충 밥을 먹고 씻고 나와서는 정리하고 다시 서울로 향했죠. 그런데 집에 가는 도중에 옆에 있던 그 후배가 대뜸 말하더군요. 언니, 저 어젯밤에 정말 무서워 죽을 뻔했어요.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 연유를 물으니 후배 또한 저처럼 밤에 계속해서 일어났답니다. 그럴 때마다 방문이 열려 있는데 닫고 다시 자고 일어나면 또 열려 있더래요. 문이 고장난 것도 아니었고 매번 닫을 때마다 철컥 소리가 났음에도 중간에 잠에서 깨면 여지없이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거죠. 후배 또한 제가 계속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문을 열고 가는 줄 알았답니다. 근데 옆을 돌아보니 제가 그대로 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봤던 창문의 그림자를 후배도 봤다고 하더군요. 양옆으로 흔들리는 사람의 그림자를 보다가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저야 그냥 잤지만 후배는 아예 나가서 저 사람이 뭔지 확인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같이 온 친구 중 한 명이 키가 없어서 밖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가려는 찰나에 다른 방에 갔을 때 같이 여행 온 사람들이 다 있더랍니다.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방금 전까지도 몸을 흔들고 있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죠. 순간 소름이 돋아서 방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로비로 내려가서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카드키가 없어서 저한테 전화를 걸었던 건데 나중에서야 겨우 직원들 도움받아서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후배한테 그 이야기를 듣다가 오히려 저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방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고 후배가 겪은 일을 정확히 똑같이 저도 겪었다는 게 무섭더군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경주 모 숙박업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같은 곳인지는 모르겠으나 경주에 이런 이야기가 많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맨날 이렇게 숙박하는 곳 무서운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은 어디 놀러 가기가 어려울 정도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대개 귀신이라는 존재는 죽어서도 원한을 풀지 못해 현생에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해가 되는 존재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귀신 중에는 본인이 죽은 줄도 모르는 귀신이 있기도 합니다. 혹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승을 떠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필경사님이 본인의 작은아버지께서 겪으신 섬뜩한 경험담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바탕 동네가 발칵 뒤집혔을 정도로 꽤나 큰 사건이었다고 하네요. 가시죠. 제가 비교적 어렸을 때 작은아버지께 들었던 이야기지만 당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저나 친척들이 아직까지도 이따금씩 이야기하는 사건입니다. 작은아버지께서는 직장생활을 하실 때부터 경기도 모처에서 지금껏 사셨습니다. 지금은 그 동네도 재개발이 되어 옛날 동네는 찾아볼 수 없지만 저도 어렸을 때 몇 번 방문했던 기억이 있을 정도로 오래 사셨던 곳이죠. 그때만 해도 단독주택이 따닥따닥 붙어 있었고 골목골목 꽤 큰 주거지역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들끼리도 사이가 좋았는데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계모임을 비롯해 다 같이 근교로 놀러갈 정도로 사이가 돈독했죠. 그 중에는 골목 끝자락에 살고 계시고 동네 통장도 하셨던 장씨 아저씨가 있었대요. 전파사를 하시면서 동네 일도 열심히 해주시던 분이었는데 동네에서도 평이 워낙 좋은 분이었고 성실하기가 이루 말할 게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눈이 엄청 내리던 날이었는데 동사무소에서 미리 염화칼슘을 배급해줄 때였고 장씨 아저씨가 일을 도왔다고 하더군요. 오토바이를 타면서 정해져 있는 지점에 염화칼슘을 배급하는 일을 하셨는데 원체 눈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만 마주오던 차와 그대로 부딪혀버린 겁니다. 애초에 속도를 낼 수 없는 날씨였는데도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 보니까 몸이 그대로 붕 떠서는 옆으로 날아가 버렸는데 그대로 전봇대를 머리로 받아버린 거죠. 그 충격이 그대로 머리로 와버려서는 구급차가 오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다고 하더군요. 갑작스러운 비보에 동네 사람들도 병원에 다 같이 몰려갔고 장례식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애도하고 슬픔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정도가 흐른 시점에 계모임에서 이상한 말이 나왔대요. 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하던 김씨 아줌마가 전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고 하니까 집 앞에서 장씨 아저씨랑 이야기하느라 늦었다고 했다는 거죠. 평소에도 친하게 지냈던지라 술에 취해서 그랬나 보다 했는데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고 있으니 본인이 어제 장씨 형을 봤다고 맨정신에도 말하더라는 겁니다. 워낙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며칠 뒤에는 그 옆집에서도 장씨 아저씨가 본인 집 앞에 서 있는 걸 봤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작은아버지께서 일을 마치고 간단히 소주를 한잔하시고 돌아오시는데 집 대문을 열려고 하니까 바로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더랍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눈앞에 장씨 아저씨가 가만히 서서는 씩 웃고 있더래요. 작은아버지께서 술을 원체 잘 드시는 분인데 그날은 한 병도 안 드셨답니다. 그런데도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앞에 빤히 서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정말로 이 형님이 살아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헛갈리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형님이 여기 어쩐 이유로 계시는 거냐, 정말 형님이 계시는 거 맞냐고 물었대요. 그런데 방금까지 웃고 계시던 형님이 그 말에 갑자기 표정이 험상궂게 바뀌면서 너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못 있을 곳에 있는 거냐고 대뜸 따지더래요. 마치 본인이 떡하니 살아있는데 왜 죽은 사람처럼 보냐는 식으로 말이죠. 어찌나 당당하게 말하는지 작은아버지도 당황하셔서 평소처럼 대화를 하셨다는 거죠. 분명 머릿속으로는 이 형님 장지까지 따라가서 관까지 들었는데 대체 왜 내 앞에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정말 평소처럼 행동하고 살아있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와이프랑 애들은 잘 지내냐는 등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한숨을 푹 쉬며 물어보더랍니다. 야, 내가 죽었냐? 왜 사람들이 자꾸 나를 피하냐?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점점 표정이 일그러지고는 마치 사고로 당했던 그날처럼 눈에서 피가 뚝뚝 흐르더래요. 그 모습 그대로 작은아버지 옷깃을 잡아당기며 진짜 내가 죽은 거냐고 윽박을 지르더라는 거죠. 그제서야 이 형님이 죽었다는 사실이 비로소 지각되면서 순간적으로 겁에 질려 뒤도 안 돌아보고 그대로 집으로 뛰어들어가셨대요. 그날 이후로 동네 전체에 장씨 아저씨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늦게 현관 벨소리가 울려서 나가보니까 장씨 아저씨가 서 있었고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주민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모습을 봤다고까지 하더군요. 아이들이 낮에 골목에서 놀고 있다가 장씨 아저씨를 봤다는 애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다들 저녁 늦게 집 밖으로 나가는 걸 꺼려했고 나갈 일이 생기면 다 같이 다녀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겪어야만 했죠. 그러다 결국 작은아버지네 윗집 할머니께서 골목에 쓰러져 있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 사건 때문에 다 같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무당을 부르기에 이릅니다. 할머니께서 동네 마시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누가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어서 다시 집에 가고 있는데 다시금 뒤에서 누가 부르길래 봤더니 장씨 아저씨가 피범벅이 돼서는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할머니께서는 제발 이렇게 있지 말고 어여 좋은 곳으로 가라고 차분히 말씀하셨는데 노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붙잡고는 대체 내가 왜 죽어야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죠. 너무 세게 흔들어서 넘어지셨다고 하는데 일어나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깨웠다는 겁니다. 거금을 들여 모셔온 무당은 장씨 아저씨네부터 시작해서 골목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뒤에 장씨 아저씨네 가족이 따라붙어서는 자식들이고 아내고 죄다 울고불고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다고 몇 시간을 말했답니다. 굿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하니까 장씨 아저씨를 봤다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동네 분위기도 좋아져서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다들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았고요. 물론 가끔가다 아저씨를 봤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전보다는 빈도도 낮아지고 다들 쉬쉬하던 때라 그리 주목받지는 않았대요. 이제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있어서 이웃들도 뿔뿔이 흩어졌지만 작은아버지는 분양권을 받아서 아직도 그곳에서 살고 계십니다. 가끔씩 이전 주민들과 만날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작은아버지께서 장씨 아저씨가 문 좀 열어달라고 골목이 떠나가라 울며 소리를 지르던 걸 들은 적이 있으셨답니다. 물론 워낙 소문이 파다하고 모두들 긴장해 있었던 때라 그냥 본인도 꿈을 꾼 줄 알았답니다. 근데 이날 그 이야기를 꺼내니 다들 자기도 그거 들었다고 말하는 바람에 섬뜩했다고 하셨죠. 지금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좋은 곳에서 영면에 드셨기를 바라며 글을 줄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본인이 죽은지도 모르는 귀신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저 평소대로 행동하거나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고 있겠죠. 하지만 장씨 아저씨의 경우 본인이 죽은 걸 알지만 인정할 수가 없어서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죽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대부분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찰나의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면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것이고 인정하기 싫을 수밖에 없겠죠. 오죽했으면 이웃들을 공포로 몰아넣을 만큼 괴롭혔을까 싶어 안타깝기도 하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나름 공포를 좋아한다고 자부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무서운 것은 무섭게 생긴 귀신, 깜짝 놀라게 하는 귀신도 있겠지만 가장 평범하고 당연한 것들이 어느 순간 변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친한 친구 등 내 일상에서 항상 같은 의미를 지닌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나한테 공포스러운 존재로 변한다면 무서움은 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에서는 제가 말한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가시죠. 이미 20년도 훌쩍 지난 시점에 있었던 이 일은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섬뜩합니다. 엄마와 제가 그때 일 때문에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죠. 정확히 제가 9살이었을 때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를 하시며 저를 케어해 주실 때였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을 무렵 학교를 하고 집에 오면 이따금씩 엄마와 함께 놀고 계시는 이모가 한 분 계셨습니다. 어린 제가 봐도 지금 시점에 생각해봐도 굉장히 예쁜 외모를 가지고 계셨는데 특히 코가 오똑해서 저는 오똑이 이모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엄마와는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 친구였고 사는 동네가 가깝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시점에도 여전히 왕래를 하며 친하게 지내고 있었죠. 맛있는 것도 자주 사다 주셨고 제가 갖고 싶다고 하는 장난감도 많이 사주셨습니다. 엄마와 얼마나 친했는지 그렇게 한참을 집에서 떠들고도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저녁 내내 전화통화를 했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모가 집에 놀러오는 일이 줄어들었고 아니 정확히는 완전히 끊겨버려서 제가 엄마한테 이모 왜 안 오냐고 물어보게 되었죠. 엄마는 요새 이모가 너무 바빠서 그런 거라고 일 끝나면 집에 자주 놀러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음날 등교 준비를 마치고 제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어쩌다 보니 잠에서 깼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편안했던 제 방이 마치 다른 방인 것처럼 낯설었는데 그 순간 원래 방에 있던 물건이 아닌 뭔가가 책상 밑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보니 책상 밑에 오똑이 이모가 엎드려서 저를 보고 있더군요. 어찌나 놀랐는지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건지 못 쉬고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이모 거기서 뭐 하고 있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의자 옆에 낑겨서 그대로 엎드려 있다가 차차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면서 이모가 시익 웃으며 저를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기어서 제가 있는 쪽으로 오는데 가까이 오니까 이게 평소에 보던 오똑이 이모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눈에는 핏대가 서서는 평소보다 눈이 우락부락하고 화가 난 것인지 입은 웃고 있었지만 분노가 가득 찬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겪어도 무서울 텐데 9살밖에 안 된 저는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천천히 다가온 이모는 입을 모았다가 다시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희 엄마 좀 잠깐 나오라고 해줄래? 평소 워낙 친했어도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그대로 오줌을 지렸죠. 그대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이모가 엄마한테 가면 되지 않겠냐고 비명 섞인 말을 했습니다.
이때가 지금도 기겁을 할 정도로 무서웠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와서는 엄마 좀 불러줘 라고 말하더군요. 도저히 듣고 싶지가 않아서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는데 비명을 지를 때는 안 들렸지만 잠깐 멈추면 또다시 그 말을 귀에 속삭였습니다. 몇 번을 비명을 내질렀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말소리가 멈췄고 무슨 용기가 났는지 혹은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 그대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냅다 뛰었습니다. 뛰면서 이불을 밟고 난리를 치니까 넘어지기도 했는데 그딴 건 필요 없고 그대로 방문을 열고 안방으로 냅다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어보니까 안방불이 켜져 있고 엄마랑 아빠 둘 다 일어나 있더군요. 바지에는 오줌이 뚝뚝 흐르고 있지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으니까 부모님 두 분 다 놀라셔서는 헐레벌떡 저를 끌어안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몇 마디 하지도 않았지만 오뚜기모라는 단어만 연신 뱉어댔는데 그때 얼굴을 파묻고 있어서 두 분의 표정은 못 봤죠. 하지만 엄마는 그런 저를 부둥켜 안고는 같이 울면서 엄마가 미안해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울다 지쳐 잠에 들었고 다음날이 되어도 여전히 여운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보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봤던 것, 들었던 것들을 상세히 알려드렸고 엄마의 표정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학교로 향했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는 처음 본 아줌마가 엄마와 거실에 있더군요. 인사를 하니까 그 아줌마가 너가 예영이니 하면서 반겨주셨는데 한눈에 봐도 약간 무섭고 기가 세 보인다랄까 섣불리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잠깐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는 아줌마가 이제 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현관으로 나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무 일도 없었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저 제 기억 어딘가에 있는 단편적인 악몽으로 남아있었죠. 그런데 저도 아이를 낳고서 친정에서 몸조리와 육아를 할 때 불현듯 엄마가 혹시 예전에 오뚜기 이모 기억나냐고 물으시더군요. 한참 엄마의 모성애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도중 나온 이야기라 너무 뜬금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난다고 엄마랑 친한 친구였는데 지금은 뭐 하시냐고 자연스레 대답했죠. 근데 엄마가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더군요. 혹시 오뚜기 이모한테 무슨 일 생겼냐고 재차 물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라며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한참은 설득하고 들은 이야기는 가히 놀라웠죠. 제가 이모를 봤던 날보다 며칠 전에 이모가 죽었답니다. 언젠가부터 이모가 무슨 바람이 든 건지 엄마한테 도박 이야기를 몇 번 꺼내더랍니다. 알고 보니 도박에 빠져 있었고 영화에서 보던 하우스 같은 곳을 드나들었대요. 아빠도 오래 알고 지냈다 보니까 몇 번 꺼내온 적도 있었는데 아무리 빼내도 다시 돌아가기를 반복하고 이제껏 모은 전 재산을 탕진했다는 거죠. 거기에 엄마한테 돈을 빌리다가 안 빌려주니까 온갖 화를 내고 나중에는 사채를 끌어다 써서 소위 몸 파는 일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마저도 부모님이 도와줘서 빠져나오긴 했는데 당장 돈을 구할 방법은커녕 갚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 수렁에서 나오지 못했답니다. 그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인간이라는 게 사악하려고 하니까 한도 끝도 없었죠. 친구라고 옆에서 도와줬는데 돈을 안 줬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절규를 했었고 죽기 직전에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악담을 퍼붓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모를 다시 봤을 때는 장례식 영정사진을 통해서였죠. 그런데 이날부터 밤마다 이모가 꿈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나타나서는 죽기 직전에 했던 것처럼 온갖 악담을 퍼부으면서 엄마를 괴롭히는데 머리채를 잡고는 너는 나보다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밤새 시달렸다는 거죠. 몇 날 며칠을 시달리니까 아빠도 새벽마다 엄마가 끙끙 앓는 걸 보게 되는데 급한 대로 어디서 부적을 써서는 안방문 안쪽에 붙여놨답니다. 엄마도 이 부분에서 놀랐던 게 그날은 꿈에 이모가 안 나왔는데
갑자기 제가 악을 쓰면서 방으로 달려와서는 이모를 부르니까 너무나도 섬뜩했답니다. 그때 엄마도 같이 울지 않았냐고 했더니 저 때문에 운 게 아니라 정말 무서워서 울었다고 하고요. 다음날 곧바로 용하다는 무당을 데려왔던 거였고 제가 학교에 있는 동안 몇 시간을 집에서 구슬했던 거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이모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그저 트라우마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정말 우리 가족 다 죽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금을 써서라도 구슬했던 거였죠.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찌나 무섭던지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이미 그 순간부터 정이란 정이 다 떨어져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이모 납골 땅에는 가본 적도 없고 집에 있던 사진도 다 없앴다고 하고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악귀라는 게 참 별게 없네요. 누군가를 죽어라 미워하면 이미 죽어서도 끝까지 달라붙어서 못할 짓을 하는 거겠죠. 그게 본인의 가장 친한 친구일지라도 한번 미쳐버리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의 어린 자녀에게까지 붙어서 괴롭힐 정도로 말이죠. 그간 좋았던 기억은 다 사라지고 평생 못 잊을 트라우마를 마지막까지 남겨주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악귀가 되어서 나타나는 이야기를 이따금씩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무섭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 최근 모 엔터 회사에서 큰 소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영 지분과 둘러싼 이야기들도 오가고 있지만 주술 경영과 관련한 루머도 돌고 있습니다. 난데없이 주술 경영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다소 생소하시거나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주술 경영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쉽게 말해 어느 한 조직을 경영하는 데 있어 무속과 실향 등 주술을 이용한다는 건데요. 최근 공포학과에 이와 관련한 내용 하나가 제보로 들어왔습니다. 한때 유명 기업에서 고위직을 맡았다고 하시는 분이 직접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소 기이할 수 있으나 천천히 들어보시면 꽤나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기업에서 고위직을 맡았고 지금은 일본에 살고 있는 여성 사업가입니다. 경영 일선에서 벗어난 후 저로 인해 권고사직당한 직원들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민모 씨의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겪은 일들과 비슷해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민감한 주제이지만 저는 사람들이 무당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포학과님을 통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저는 제 이야기의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또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경영과 관련된 생소한 용어가 많다는 것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가문 어른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조상이 고종을 섬기는 훌륭한 고관 대작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명성황후가 돌아가신 후 조상들은 일본과 협력하여 그 대가로 상당한 토지와 재산을 받았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 때는 방직기업을 설립하고 태평양 전쟁 때는 일본군의 군복을 납품했습니다. 그러다가 제5공화국 때 부모님이 그 사업을 물려받아 아동복 그룹을 창업하여 큰 돈을 벌었죠. 아시다시피 부모님 세대는 미신을 믿어서 주술 경영으로 그룹을 운영했습니다. 인사, 채용, 기업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무속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누구나 자주 찾는 주치의가 있듯이 부모님에게도 자주 찾는 무속인이 계셨습니다. 박수무당 천진 법사님이 있었는데 그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 때 조상의 땅을 지켜줬습니다. 몇 번의 주술 활동 끝에 부모님은 대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었죠. 그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조언을 구했고 부모님은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법사님을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 대통령도 못 먹는 산의 진미를 대접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법사님이 방문하실 때마다 우리 가문의 행운은 윗대의 조상들이 신령님들께 쌓은 공 덕분이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후손들이 계속해서 신령님들께 공을 들여 감사를 표하지 않으면 애군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사님은 집에 올 때마다 딸 옥균 선녀를 데리고 왔는데 옥균 선녀가 만신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고급 한복을 단아하게 차려입고 집에 들어오던 옥균 선녀는 촉이 좋았습니다. 저보다 6살 위였지만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한 친구가 되었죠. 옥균 선녀는 제가 남동생과 비교해 집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를 언니야라고 부르던 여자 친척 동생이 익사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도 알고 있었죠. 옥균 선녀는 물에 빠져 죽은 친척 동생의 혼령과 자주 접신해 동생과 똑같이 언니야 라고 부르며 고민 상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옥균 선녀에 대해 싸늘하게 느껴졌던 것은 옥균 선녀가 저를 항상 질투하는 것 같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옥균 선녀에게 넉넉한 복비 외에도 진귀한 선물을 드렸지만 그래도 뭔가 찝찝한 느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 유학 때문에 옥균 선녀를 만나지 못하다가 다시 만나보니 옥균 선녀는 신내림을 받고 만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그룹의 팀장으로 입사해서 일중독차처럼 일을 해서 등기이사로 승진했죠. 장녀라는 부담감 때문에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이사로서 전권을 부여받았을 때 그룹은 독보적인 의료기업으로 성장했죠. 경영권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부모님께서 중요한 결정은 옥균 선녀와 상의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옥균 선녀에게 경영 코치를 받으라고 했던 부모님의 의도를 이해하게 되었죠. 옥균 선녀는 경영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의 방대한 경영 능력과 소름 끼치는 예지력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마케팅, 광고, 모델, 비주얼 컨셉 등을 총괄하는 열정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2021년은 K-팝과 K-드라마 덕분에 동남아에서 한국 패션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결정적인 시기에 친동생이 유학에서 돌아와 협업했고 부사장 자리를 맡게 되었죠. 남성 중심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파격적인 인사는 100번 양보해도 지금 밀어붙이는 시기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생과 저는 경영권 탈취가 아닌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경쟁 때문에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저는 옥균 선녀에게 조언을 구했고 친척동생과 접신한 후 옥균 선녀는 친척동생이 저를 딱 3년 동안만 도와준다고 했죠. 그리고 옥균 선녀는 3년 안에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회사를 장악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제 지분만으로 집안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옥균 선녀는 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죠. 재수굿, 사업굿, 운수굿 등을 하며 경영진에게 주술 활동을 했고 돼지머리 모양으로 빚은 떡을 만들어 신령님들에게 공을 들였습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주술 경영이 동생에게는 사이비 종교단체처럼 적대감을 일으킨 것 같았죠. 동생은 동남아 진출을 목전에 두고 저를 회사 감사팀에 감사 의뢰했습니다. 주주들은 경영권 분쟁으로 회사 껍데기만 남기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죠. 회사를 장악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지만 시가총액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결국 저는 사무와 같은 마음으로 경영했던 회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경영권을 노리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로 진출하게 되었죠. 무엇보다도 저를 따르는 직원들의 생계를 위태롭게 한 저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의 경영 실패를 통해 주술 경영의 적폐가 청산되고 무속인들이 회사 경영권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 후 친동생도 주술 경영을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저는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영원히 숨겨야 할 진실이 점차 세상에 알려지면서 저는 뒤통수를 아주 세게 맞은 듯 머리가 띵하고 깊은 배신감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동생이 갑자기 부사장이 된 것이 다름 아닌 옥균선녀의 경영 결단이었다고 말이죠. 끝으로 우리는 영가들이나 신령님들을 대신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그들의 역할은 전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당이 하는 말에 의문을 제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인 무속인도 질투나 이기심, 집착 등 우리 모두와 같은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이 물음에 대해 제 이야기가 답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디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몰입감 있는 이야기네요. 물론 이 모든 게 사실이다 아니다 분별할 순 없지만 소재 자체는 새로운 것 같습니다. 사실 공포를 좋아하고 무서움을 즐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당이라는 존재는 꽤나 친숙할 정도로 자주 접하는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분들은 무당이라는 게 다소 지루하기도 하고 반감이 들기도 할 텐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당이 많습니다. 대한경신협회에 가입된 무당만 30만 명이 넘거든요. 물론 무당이라고 한들 각자 목표로 하는 게 다르지만 그만큼 무속을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2024년에도 하는 사람과 찾는 사람 모두 많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큰 자본을 굴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속을 활용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술 경영이라는 것은 결국 무속에 기대어 경영 활동을 한다는 뜻인데 신년이 되거나 주요 사업 활동을 하기 전에 무당에게 답을 얻는다는 겁니다. 믿기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분 중에는 새로 자회사 하나 설립할 때 굿값으로만 8천만 원을 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8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나마 싸게 했다고 말하던 게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속의 힘을 빌리고 있다는 게 여실히 느껴지는 사례죠. 물론 이게 맞다 틀리다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한민국에서 내로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꼭 무시할 순 없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